안녕하세요. 대치동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재우쌤입니다. 오늘은 고등학교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중학생 때 무엇을 해야 할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중학생이란 시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처음으로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정기고사를 보는 면도 있고요. 또 대학 입시의 전쟁터인 고등학교를 대비한다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시기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의대생이자 공부 멘토이자 작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임민찬 작가님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이 두 번째 만남인데요. 그래도 한번 자기소개부터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앙대 의대 다니고 있고요. 전라남도 목포에서 태어나 초, 중, 고 12년을 지방 일반 중학교, 지방 일반 고등학교에 나와서 의대에 합격을 한 만큼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노하우를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책은 총 3권을 냈고요. 올해 초에 나왔던 초등학부모를 위한 책이 많은 사랑을 받았고, 이번에는 초등 고학년에서 중학생들이 직접 읽어보면 좋은 저희 책 공부는 멘탈 게임이다로 돌아왔습니다. 작가님을 이번에 두 번째 뵙는데요. 이번에 중학생 관련 책도 내신 김에 제가 작가님께 좀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좀 모시게 됐습니다. 특히 대치동에서 학원 설명회 갔다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막 큰일 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내년부터 5등급제가 실시가 되는데 당장에 2등급만 받아도 기존의 3, 4등급에 해당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2등급 나오면 명문대를 못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세요.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초등학교 때 준비하는 애들도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러면 중학교 때 시작하면은 좀 늦은 거 아닐까요? 네, 저도 실제로 학부모님들도 학생들 상담하다 보면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중학생이 되기 전에 초등학교 6년 동안 공부에 있어서 저는 필수라는 건 없었다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초등 6년 동안은 사실은 해두면 좋은 것들은 당연히 존재하겠지만 수학 심화 문제집 한 권을 덜 풀었다고 해서 중학교 수학에 큰일 나는 거 아니고요. 영단어장 하나 덜 외웠다고 해서 중학교 영어 큰일 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만큼 초등 공부에 있어서는 필수라는 게 없었던 만큼 초등학교 6년 동안 공부를 놓지만 않고 학교에서 보는 현행에 대해서 단원평가에 대해서만 기본적인 것들을 해왔다면 중학생 때 제대로 시작을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직 늦지 않았다는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뭐 지필고사서부터 생기부 수행평가 그 다음에 모의고사까지 모두 다 챙기려다 보면은 중학생 때 밑바탕을 잘 갖춰야 될 것 같아요. 국어, 수학, 영어 순으로 중학생 땐 어떤 걸 주의하면서 공부해야 할지 로드맵을 좀 잡아주셨으면 하는데요. 과목별로 고등학교 대비 꿀팁 그리고 추천 교재까지 이런 걸 핵심만 짚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처음에는 먼저 모든 과목의 기본이죠. 국어 로드맵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어 같은 경우는요. 가장 제가 강조드리는 건 독서입니다. 실제로 이 독서라는 건 그런 전반적인 국어의 문해력부터 국어 시험까지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많고요. 고등학생이 되면 고등학교 수행평가에서 책을 매개로 토론을 하고 발표를 하는 그런 수행평가를 해야 될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고등학생들은요, 내신 공부에 수행평가에 수능 준비까지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책을 읽을 시간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고등학생들은요, 중학생 때 열심히 읽어두었던 책들을 다시 고등학교 때 써먹는, 다시 활용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학생 때 고등학교 그런 필독서 수준까지는 읽어두는 걸 추천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독서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요즘에 인터넷에 찾아보면 필독서를 인터넷에 검색해도 되겠지만 생기부 필독서, 생기부 고전 필독서 같은 시중에 그런 필독서를 모아둔 그런 교재들이 있는 만큼 그런 것들을 활용해 보셔도 좋겠고요. 저는 항상 중학생들한테 어떤 걸 시키냐면 독서 노트를 적게 합니다. 제가 실제로 하기도 했었고 지금의 제 과외를 듣는 학생들에게도 많이 시키는 건데요. 실제로 우리가 중학교 때 열심히 책을 읽었더라도 어떤 책을 읽었는지 기록을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고등학교 때 그 책을 써먹으려고 할 때 제대로 써먹지 못하고 기억이 나지 않아서 까먹고 또 활용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독서 노트를 만들어 보면 좋겠는데 이걸 손으로 쓰게 되면 나중에 찾아보기 힘드니까 한글이나 워드 파일로 아니면 블로그 같은 거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일주일 단위로 일주일 동안 읽었던 책들에 대해서 뭐 느낀 점 한두 줄, 줄거리 한두 줄 정도만 정리를 해 두어도 나중에 분명 고등학교 때 잘 활용을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법도 질문이 많은데요. 문법은요, 사실은 중학교, 고등학교 국어 문법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내용 자체는 핵심은 같지만 깊이의 차이이기 때문에 저는 중학생 때 고등 수준의 문법까지는 해두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시중에 있는 교재 중에서 써먹는 국어 문법이라는 교재가 줄글 형태로 되게 자세하게 풀어놨기 때문에 독학용으로 추천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문학이랑 비문학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때 물론 공부를 하는 게 늦은 건 아니겠지만 그나마 여유 있는 중학교 시기에 기본 이론 정도는 짚어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EBS-I 윤혜정 선생님의 개념의 나비효과 입문편이라는 강의, 중학생들이 들어도 어렵지 않으니까 활용해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그걸 들은 다음에는 예비 매산비, 예비 매산분 같은 기출문제 교재들도 풀어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주로 약점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휘력이랑 그다음에 고전 시가 어려워하는 학생들 많은데요. 어휘력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깨독 중등 어휘라는 책을 처음 중학교 1학년 정도의 학생들은 입문용으로 어휘 교재를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 이후로는 빠작 그런 수능 국어 어휘 그리고 마더텅 1등급 어휘력 같은 어휘력 교재들이 깨독보다는 좀 더 난이도가 있으니 중학교 2학년, 3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앞두고 또 고등학교 가서도 어휘력이 부족하면 활용해 볼 만한 책입니다. 고전 시가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삼이인곡, 송미인곡 이런 것들을 대략적인 줄거리만 알고 있어도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들어가는 것보다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중에 있는 교재 중에서 만화로 읽는 고전시가라는 책이 있고요. 만화 형태로 고전시가의 줄거리를 풀어놨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중고등학교 때 많이 도움을 받은 책이고 고전시가가 어려운 학생들은 그 책을 활용해 보면 좋겠다. 이렇게 국어 로드맵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알찹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초등 고학년이나 아니면 중학생 학부모님은 이 이야기 꼭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학생들이 가장 난항을 겪는 과목 수학 로드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수학 같은 경우는 제가 중학교 때 가장 강조를 드리는 건 심화 문제집 풀이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중학교 때 심화 문제집을 푸는 목적은 당연히 학교 시험이 어렵게 나온다면 그 학교 시험 대비의 목적도 분명히 있지만 실제로 이 수학이라는 과목에서 좀 더 실력이 오르기 위해서는 저는 그 어려운 문제를 힘들더라도 5분, 10분 끙끙대면서 여러 가지 풀이를 고민해보고 그 과정에서 수학적인 사고력이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고등학생이 되면 수학뿐만 아니라 여러 과목을 공부를 해야 되는 만큼 수학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여유 있는 중학생 때 심화 문제집을 풀면서 수학적인 사고력을 길렀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사실은 중학생이라면 수학 학원을 많이 다니시기도 할 텐데 학원에서 심화 문제집을 푸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강제성도 부여되고 내가 모르는 걸 선생님에게 확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어떤 친구들은 이 학원에서 어차피 내가 틀린 문제를 알려준다는 생각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깊이 있게 고민하지 않고 2분, 3분 고민했다가 안 풀리면 별표 크게 쳐가지고 학원에 가져가는 그런 의존하는 형태로 하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학원을 다니더라도 학원과 별개로 심화 문제집 한 권을 틈틈이 풀면서 특히 저는 하루에 분량을 많이 가져갈 필요 없습니다. 하루에 딱 3문제에서 5문제여도 좋으니까 학원에 의존하지 말고 혼자서 심화 문제집 한 권을 정해서 특히 이런 방학이나 시험 기간이 아닐 때 풀어보는 그런 연습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선행 같은 경우는요, 당연히 이해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그저 진도만 생각하는 과도한 선행은 비판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해를 바탕으로 탄탄히 해버린 선행은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거든요. 시간이 쌓인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남들보다 유리한
곳에서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행 같은 경우는요, 아이가 현행에 대해서 잘 소화를 하고 있다면, 선행을 나갈 수 있다면 나가는 게 맞고요. 대신에 이 선행을 할 때 너무나 진도에만 생각하지 않고 개념만 잘 이해를 하면 그 다음에 문제풀이는 금방금방 할 수 있으니까 개념 이해에 초점을 두고 차근차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반고가 목표라면 1년 정도, 많아야 1년 반 정도만 앞서는 선행을 하셔도 괜찮고요. 근데 특목고 4사고가 목표라면 실제로 특목고 4사고에 오는 친구들은 머리가 기본적으로 있는 친구들이 고3 레벨까지 선행을 하고 오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얘기는 고3 레벨까지 끝내야 특목고 4사고 가서 잘할 수 있어 라고 겁을 주거나 불안감을 조장하는 게 아니라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랑 경쟁을 하려면 선행을 최대한 많이 해두는 게 좀 더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설정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학에 있어서 마지막으로는 중학도형인데요. 중학도형의 그런 아이디어들, 개념들이 고등학교에서 생각보다 중요하게 활용이 됩니다. 고등학교 수학에서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이나 실제로 문제를 풀 때 중학 도형에 대한 아이디어를 써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수학에서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도형만큼은 더 열심히 공부를 해주시고요. 특히 시중에 있는 교재 중에서 중학 수학 도형 한 권으로 끝내기 같은 교재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해 보시면은 중학 수학 도형 해결을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드립니다.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교재 추천, 특히 중학교 내신 대비 어떻게 교재들을 구성을 해서 하면 좋을지 이런 질문들이 많은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개념서를 시작으로 하겠고, 개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개념 원리를 제가 많이 활용했던 교재고요. 그 다음에 개념서가 끝나면은 보통 유형서를 하셔야겠고, 유형별 문제집은 저는 쌤이 가장 좋을 것 같고, 사실은 이게 그냥 기본 쌤 같은 경우는 A, B, C 스텝이 있잖아요. 근데 그 C 스텝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좀 모의고사 변형 스타일이다 보니까 내신에서는 굳이 좀 안 풀어도 될 문제들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서 저는 그냥 쌤보다는 쌤 B라는 B단계 문제집을 모아둔 거를 추천을 좀 드리는 편이고요. 그게 끝나면 이제 저는 바로 심화서를 하기보다는 만약에 그 원래 좀 등급이 낮았던 학생들은 비슷한 RPM 같은 유형별 문제집을 한 번 더 돌리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유형별로 문제집만 제대로 소화할 수 있어도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오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바로 심화서로 넘어가기 전에 저는 일품 교재, 이 일품 교재가 저 개인적으로는 약간 준 심화서, 완전 어려운 그런 심화서 느낌은 아니다 보니까 일품 정도가 그 중간 단계로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블랙라벨이나 1등급 만들기나 A급 수학 같은 그런 심화서 형태로 가져가면은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수학 로드맵도 이 정도만 딱 정해서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국어, 수학 알아봤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영어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참고로 대치동에서도 중학생 때 수능 1, 2등급이 나오다 보니까 나는 영어 되게 잘한다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고등학교 올라가서 내신 시험을 보고서 생각보다 성적이 안 나와서 고생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학생들에게 중학생 때 영어 공부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영단어 암기입니다. 단어가 안 되면요, 문법, 독해 아무리 배우더라도 소용이 없거든요. 근데 이 영단어 암기를 할 때 제가 가장 강조드리는 두 가지는 발음 암기하는 거랑 다이어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는 건데요. 일단 발음부터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우리가 그 네이처 그리고 머추얼 이런 단어를 보면 스펠링 하나 차이고 눈으로 보면 뜻을 다 알더라도 발음을 정확하게 외우지 않으면요, 실제로 아직까지도 수능 영어에서 45문제 중에 17문제가 듣기 문제인 만큼 발음이 안 돼 있으면 듣기 할 때 분명히 리스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발음 잘 암기해 주시고요. 발음보다 더 중요한 건 다이어입니다. 하나의 단어에 여러 개의 다른 뜻이 있다면 그 뜻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대표적인 예시로 우리가 제너럴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건 형용사로는 일반적인이라는 뜻이고요, 명사로는 장군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걸 장군이라는 뜻으로만 알고 있으면요, 제너럴 하스피럴이라고 했을 때 장군병원, 국군병원인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제너럴 하스피럴은 일반적인 병원,
피부과, 수학과, 특정 과만 다루는 게 아니라 두루두루 다루는 병원이어서 종합병원이라는 뜻이 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뭡니까? 뜻이 여러 개가 있으면 여러 개 다 암기를 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영어 학원들 중에서는 단어 암기를 시키는 학원들은 정말 많지만 선생님이 많은 학생들을 체크를 해주다 보니까 뜻을 한 개만 써도 맞다고 넘어가는 학원들이 정말 많고요. 그리고 채점을 하는 것도 배우는 과정이라고 하면서 친구들끼리 바꿔서 채점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뜻을 하나만 써도 맞다고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영어 과외를 많이 했었는데 학부모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분명히 우리 아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 영어 학원 보내면서 영단어 많이 암기했는데 왜 단어가 약한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학원에서 뜻을 한 개만 외우고 여러 개가 있는 것들을 챙겨주지 않아서 그런 것들이 10개, 100개, 1000개가 쌓이다 보니까 단어에서 공백이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영단어장은 많이 암기를 할 생각보다는 한 권을 최소한 3회독을 하면서 스펠링, 발음, 그 다음에 다이어까지 잘 챙겨주시는 게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등 영어 내신을 생각을 한다고 하면 저는 최상위권으로 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서술형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중학교 영어 서술형 같은 경우는 본문을 통째로 암기하기만 해도 쓸 수 있을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서술형에 대해서 그렇게 위기감을 느끼지 않거든요. 근데요, 우리가 고등학교는 시험 범위가 교과서 본문뿐만 아니라 부교재도 있고요. 모의고사를 변형해서 내기도 하는 만큼 서술형에서 생각보다 감점을 받으면서 등급이 갈리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요즘 초등, 중등 아이들을 보면요. 듣기, 말하기, 단어, 독해, 문법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 쓰기를 잘 안 시키는 그런 학원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작 실력 때문에 나중에 고등학교 영어 내신에서 분명히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시중에 있는 교재 중에서 저는 고등 영어 서술형이 전략이다 라는 교재가 있고요. 그런 교재들을 활용해서 서술형 연습하는 게 내신에서 중요하겠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유형별로 문제 푸는 방식에 대해서 익히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고등 영어 내신에서 킬러 문제로 출제되는 게 바로 모의고사에서 킬러라고 하는 빈칸, 추론, 그 다음에 순서 배열, 그 다음에 그 삽입 이 세 가지 유형이거든요. 이 세 가지 유형을 실제로 내신 시험에서도 출제를 하면서 킬러 유형으로 넣고 있기 때문에 미리 조정직 선생님의 기출 정식이라는 교재나 아니면 자이스토리나 마더텅, 매삼영 다 좋으니까 그런 교재들을 활용해서 유형별로 단순히 독해만 하기보다 좀 더 빨리 풀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미리 익혀두시면은 영어 내신에 있어서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정리를 드립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로드맵이 딱 보이시죠? 지금까지 과목별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전반적인 중학교 공부에 있어서 이런 것만큼은 꼭 주의해야 한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공부를 어떤 식으로 끌어나가면 좋을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중학교 공부에서 첫 번째는 실제로 우리 중학생들을 보면 학교 시험 범위인 부분은 열심히 공부를 나름대로 하지만 전체가 6단원이라고 하면 보통 6단원은 다 시험을 보지 않고 5단원까지만 시험을 보고 6단원은 남게 되는 경우도 생각보다 꽤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중학생들은요 시험 범위가 아닌 부분은 공부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시험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게 사소해 보이지만 결국에 이 교육 과정 자체가 초등학교는 중학교랑 연결되고 중학교는 고등학교랑 톱니바퀴처럼 연결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방학 때나 그런 중간고사, 기말고사, 특히 기말고사가 끝나고 이럴 때에는 시험 범위가 아니었던 부분도 확실히 똑같이 문제집 풀고 유형서, 개념서 다 소화를 하면서 공부를 하고 넘어가야 좋을 것 같다. 그러지 않고 그런 부분들을 그냥 넘어가다가는 나중에 생각보다 고등학교 때 큰 공백이 되더라. 이게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중학교, 고등학교 다 마찬가지인데 제가 정말 이 공부에 있어서 나름대로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특히 2등급, 3등급, 4등급에 머무르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요, 자꾸 시험에서 어려운 문제, 킬러 문제를 많이 틀릴 거예요. 오답률이 그런 문제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요, 이 학생들은요, 내가 어려운 문제를 자꾸 많이 틀리니까 어려운 문제를 빨리 푸는 연습을 자꾸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꼭 중요하니까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어려운 문제를 자꾸 틀리는 게 정말 어려운 문제를 빨리 못 풀어서일까라고 고민을 해보면 그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죠.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사실은 어려운 문제라고 해봤자 아이가 배웠던 개념에서 벗어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여러 개념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고, 그 얘기는 좀 더 시간만 확보됐더라면 맞출 수 있었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아이가 어려운 문제를 틀렸다고 해서 어려운 문제만 반복적으로 연습을 할 게 아니라 쉬운 문제를 더 빨리 푸는 연습을 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쉬운 문제는요, 맞았다는 거에 의의를 두고 자꾸 넘어가는데, 쉬운 문제는요, 정확성이 첫 번째지만 그 다음은 속도예요. 그러니까 정확성이 됐다고 하면 쉬운 문제에서 정말 빠르게 풀고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반복을 하면서 시간을 모으고 모아서 어려운 문제에 시간을 많이 쏟을 생각을 해야 되지, 어려운 문제는 원래 시간이 많이 걸리라고 만들어둔 문제예요. 그걸 몇 분 단축시킨다, 그게 목표를 잡아서는 안 되고, 그것보다는 쉬운 문제면 더 빠르게 풀면서 시간을 확보할 생각을 해주고, 어려운 문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하게 분석하면서 푸는 연습을 같이 해줘야 실력이 또 성적이 더 올라갈 수가 있겠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중요한 이야기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 정말 유익했죠? 그런데 제가 책 홍보를 꼭 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책을 먼저 읽었었는데요, 정말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작가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고 싶거든요. 뭐냐면요, 완벽함이 아닌 탁월함을 위해 애써라. 비교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내 주변의 소중함에 대해 몰랐던 거, 이 제목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내용이 좀 들어있어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할 겁니다. 이 내용이 정말 좋은데, 자, 지금 책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가지고서 중학생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하실지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네, 이 제 책 공부는 멘탈 게임이다에는 좀 특이하게 사실은 후회됐던 것들을 좀 이야기하는 걸 꺼려 하잖아요. 근데 이 책에는 이제 중고등학교 때 제가 후회됐던 것들을 따로 넣어 주었었고, 이제 그 중에서 3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중학교로 돌아간다면 이것만큼은 하지 않겠다라는 걸 짚어주고 싶은데, 첫 번째는 완벽함이 아닌 이 탁월함을 추구하라는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늘 성적에 욕심이 있다 보면 완벽해지고 싶고 정말 그 계획대로 빠짐없이 공부를 하고 싶고 그런 생각들을 또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중학교 3년을 쭉 보내보니까 늘 계획만큼 다 소화하기도 힘들고 늘 시험을 보고 나면 아쉬운 부분이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뒤로 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는 제가 생각을 했던 거는, 내가 완벽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사실은 중학교는 90점을 넘으면은 A 등급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결국에 고등학교는 어차피 상대평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말 모든 과목에 대해서 100% 완벽해지려고 하면은 또 그것만큼 또 스트레스를 받는 게 또 없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기보다는 내가 남들보다 한 발만 더 앞서 나가면 되겠다. 남들이 5시간 공부할 때 나는 5시간 반, 6시간 공부를 하고, 남들이 4주 전에 공부를 시작할 때 나는 5주 전부터 공부를 하고, 그 디테일함, 남들보다 한 발, 2발만 앞서 나가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좀 더 내가 완벽하지 않았다는 거에 자책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으면서 좀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던 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이 비교를 좀 부정적으로 바라봤던 건데요. 제가 워낙 또 중학교 때는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시험이라는 건 너 자신과의 싸움이다. 비교할 필요 없어. 라는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비교를 하면 안 된다는 건 알면서도 사실은 성적표가 나오고 친구들끼리 몇 점을 받았는지 등수도 알게 모르게 다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비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때는 왜 자꾸 나는 남들이랑 비교를 하게 되지? 왜 나한테만 집중을 하지 못하지? 내 전보다 지금 성적이 좋아졌으면 만족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고등학생이 되고 또 대학생이 되고 나서 보니까 이 비교라는 걸 아예 부정을 하기에는 우리가 비교를 너무 일상 속에서 공부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당장 물건 하나 살 때도 가격 비교하고 성분 비교하고 여행 한번 갈 때도 국내일지 해외일지 해외 중에서도 정말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공부에 있어서 비교를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할 수 있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나 사람이라면 다른 분야에서만큼 공부에서도 비교를 하는 것 자체가 당연하다는 거고 그 비교를 학생들이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비교를 피할 수 없다면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비교를 통해서 내가 저 친구를 이겨야겠다는 욕심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나보다 수학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를 보면서 나는 틀렸어, 나 망했어 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그 친구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고 어떤 문제집을 풀고 거기에서 분명 배울 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피할 수 없다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걸 긍정적으로 활용을 하는 게 좋겠다.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뭔가 공부,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 쭉 가면서부터 공부가 제 삶에 있어서 1순위가 되다 보니까 그 주변의 소중한 것들을 좀 자연스럽게 놓치게 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친구들이랑 놀아도 됐을 그럴 때도 있었지만은 그럴 때도 이렇게 시험이 끝나고도 뭔가 마음 편하게 놀기보다는 특히 고등학교 때도 바로 이렇게 모이고서 공부를 한다던가 특히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말에 그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었는데 이제 그때도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더 중요한 건 나의 행복이고 주변 사람들의 행복이고 또 주변 사람들, 가족, 선생님, 친구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인데 너무 그런 것들을 내가 생각을 하지 않고 너무 공부에만 몰두하고 그러면서 뭔가 당장의 행복보다는 미래의 뭔가를 추구하면서 너무 나를 희생하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중학교 또 고등학교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공부도 당연히 열심히 하겠지만 그런 주변의 소중함에 대해서도 잊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 진짜 이런 이야기는 사실 저도 이제 현직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머리 좋은 애들, 뭐 IQ가 높다 이런 아이들도 가르쳐봤지만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비교, 경쟁을 즐길 줄 아는 아이들만이 성적이 빠르게 향상이 되더라고요. 꼭 성적이 아니더라도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야기 중학생들은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진짜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말씀만 들어도 와, 이게 인생 2배차를 사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럴 때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요, 도대체 부모님이 어떻게 가르치셨길래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임민찬 작가님의 성장에 있어서 부모님이 어떤 역할을 해주셨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사실은 이렇게 초, 중, 고 12년을 놓고 봤을 때 정말 많은 것들을 해주셨겠지만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것들을 말씀드리면은 일단 가장 중요한 거를 말씀을 드릴 건데 바로 결국에는 아이가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는 사실은 초등학교 때는 공부에 있어서 부모님이 아이보다 아는 게 더 많다 보니까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중학생만 되더라도 이제는 공부에 있어서 부모님보다 아이가 더 아는 게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부모님이 더 이상 공부를 뭐 대신 채점을 해주거나 더 깊이 관여를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 주도적 학습이라는 이름 하에 아예 손을 놓고 있자니 불안한 마음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공부에는 큰 도움이 될 수는 없겠지만은 아이의 그런 멘탈 관리 그런 부분들을 부모님이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실제로 제가 저희 엄마, 아빠한테 가장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는 건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 내내 시험을 보고 오면요,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은 아이가 시험에 보고 오면 첫 마디가 시험 어땠어? 시험 잘 봤어? 그걸 물어보시거든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이해가 되죠. 아이가 열심히 공부한 모습을 봐왔기에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준비한 만큼 잘 됐는지가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요,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는 시험을 하루 종일 보고 왔는데 또 시험 얘기를 입 밖으로 하게 되는 순간에 되게 그런 것들이 부담으로 느껴지고 되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엄마 아빠는요, 항상 제가 시험을 보고 오면 항상 첫 마디가 수고했어, 힘들었지, 저녁에 뭐 맛있는 거 먹을까? 항상 공감해주고 인정해주고, 그게 사소해 보이지만 늘 시험이 끝나고 가서 딱 그 한마디 듣잖아요.
그러면 딱 마음이 녹아내리고 안정이 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시험 결과도 나중에 살짝 알게 될 거고 하니까 앞으로는 우리 아이들에게 항상 딱 첫 마디는 수고했다는 말, 애썼다는 말, 힘들었지 그 말 한마디가 사소하지만 정말 큰 역할을 아이에게 해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 기억을 해주시고요. 사실 저도 좀 반성하게 되는 게 아이들 시험 보고 나면 저도 전화로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시험 잘 봤냐?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저도 좀 반성을 해야 되겠네요. 예, 저도 수고했다. 이거 먼저 이야기를 하고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의 중학생과 중등 학부모님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중학생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요. 사실은 이 학교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 동안에 문제를 많이 틀리고 자꾸만 힘든 것들을 거치면서 그 시험 준비 과정에서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제가 많이 보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저 스스로에게 늘 되뇌었던 말은 오늘이 내가 가장 똑똑하지 않은 날이다. 결국 내가 가장 똑똑한 날은 시험 당일이다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요, 오늘부터 시험 당일까지 쭉 공부를 한다고 하면요, 계속해서 지식은 쌓이게 될 거고 결국 우리 중학생들이 가장 머릿속에 지식이 많이 들고 가장 똑똑한 순간은 시험 당일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 동안에 문제를 많이 틀리고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아직 가장 똑똑한 순간이 아니고 결국 시험 당일에는 가장 똑똑한 순간이 될 거니까 그걸 믿으면서 공부를 하는 게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시험 준비를 할 때 문제를 많이 틀리더라도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도 없고 오히려 다행인 거예요. 그걸 시험 당일에 틀렸더라면 너무나도 아쉬웠을 텐데 미리 틀렸기 때문에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알려주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등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요, 제가 사실 영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영어로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 Life is too short 라는 얘기를 많이 해드려요. 제가 요즘 많이 느끼는 것들인데요, 제가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부모님이랑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좀 많았습니다. 근데요, 중학교가 되고 또 나중에 고등학생이 되니까 고등학교 3년은요 정말 바빴습니다. 학교가 기본적으로 5시, 6시에 끝났고요. 바로 학원을 가야 되다 보니까 부모님이랑 같이 저녁을 먹을 시간이 없더라고요. 밖에서 친구들이랑 간단히 저녁을 먹고 나서 바로 학원에 가고 학원이 끝나면 밤 10시, 11시, 늦을 땐 12시까지 있을 때도 있습니다. 끝나고 오면 쉴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거든요. 부모님이랑 몇 마디 대화 나누고 바로 씻고 나서 학교 수행평가에 학원 숙제까지 하다 보면 새벽 2시, 3시가 되고 또 새벽 7시가 돼요. 그 생활을 고등학교 3년 내내 반복하면서 부모님이랑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도 하나 믿음이 있었던 건 그래도 내가 대학생이 되면 다시 예전처럼 부모님이랑 시간을 많이 보내야겠다, 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막상 대학생이 되니까 그러지 않더라고요. 많은 대학생들은 고등학교 3년 동안 많은 것들을 억누르면서 참아오면서 공부를 해왔던 만큼 대학 생활을 더 즐기게 되고요. 실제로 자기가 살던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대학을 가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숙사 생활을 시작하거나 저처럼 자취를 시작하게 됩니다. 벌써 4년 넘게 서울에서 혼자 자취를 하고 있는 저는요, 이제는 부모님이랑 저녁을 같이 먹고 못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부모님 얼굴을 볼 수 있는 시간부터 없다는 거예요. 많아야 방학 며칠, 추석, 설날 바쁘다는 핑계로 통화도 잘 안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요즘에 많이 느꼈던 건 저는 이렇게 자라서 의대에도 오고 활동도 열심히 하고 하지만 부모님은 또 점점 나이가 들어가시고 아픈 것도 생기고 그리고 특히 부모님이랑 점점 멀어진다는 게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사실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리고 저희 집뿐만 아니라 어떤 집이든지 이러한 과정을 거치겠구나, 그리고 앞으로는 더 부모님이랑 멀어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그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부모님이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걸이라는 후회도 있고 아쉬움도 남더라고요. 저는 이미 대학교 4학년이 되었지만 이걸 돌리고 돌려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중학생인 시기는요, 다시 얘기를 하면 지금이 바로 우리 아이들이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너무나도 소중한 시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연한 사실을 워낙 매일매일 일상이 반복되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잊고 지내는 경우가 많죠.
사실은 그 중학교 공부가 중요하겠지만 그게 뭐라고 사실 우리 아이들의 행복보다 더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자꾸만 아이들에게 감정적으로 화를 내게 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또 후회를 하기도 하고 그런 일상들이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학교 시기에 당연히 공부법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공부 습관, 공부 정서겠고요.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이 쓰러지고 힘들고 사춘기가 오고 슬럼프가 오더라도 결국에 그 아이들을 다시 끌어올려주는 힘은 부모님과의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늘 기억을 하시면서 아이가 때로는 힘들게 하고 때로는 토라지더라도 한 번 더 안아주시고 한 번 더 사랑한다고 이야기 많이 해주시고 그런 것들이 어쩌면 우리 학부모님으로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시기의 아이들에게 가장 큰 힘이자 가장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정말 감동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희는 아직 애가 없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학생의 입장에서, 네. 자녀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부모님께서도 아이를 사랑하시니까 공부시키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음. 조금 그 좋은 쪽으로 네, 이 맞습니다. 이야기를 좀 들어주십사 이렇게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나온 책이 제목이 공부는 멘탈 게임이다거든요. 책 이름을 이렇게 지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사실은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건 공부법 자체는 이 과잉이다. 사실은 공부법을 인터넷만 찾아보고 또 선생님이 이렇게 유튜브를 보더라도 공부법 자체는 쉽게 얻을 수가 있거든요. 오늘 또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 결국에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그 친구들 또 초등도 마찬가지지만 공부법 자체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공부법을 알더라도 누가 그걸 얼마나 자기 걸로 만들 수 있고 누가 얼마나 힘든 순간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그 디테일한 부분, 그 멘탈에서 결국에는 성적의 차이가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는 결국에 공부법만큼 멘탈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부는 멘탈 게임이다 라는 제목을 짓고 저희 멘탈 관리법, 공부 동기부여 방법 그리고 추가적인 공부법까지 함께 학생들이 읽을 수 있도록 또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말씀을 잘 들었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의대생이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의대를 목표로 하는 우리 중학생들이 또 이 영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롤모델의 하루를 되게 엿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또 드리겠습니다. 네. 자, 뭐냐면요. 현재 의대생으로서 또 멘토로서 여러 활동을 하고 계신데 어떻게 살고 계시고 앞으로의 목표는 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우선 저는 이과 계열이었기 때문에 의대로 왔지만 원래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수학, 과학은 이제 해야만 해서 했던 부분들이 컸고 글쓰기 대회, 토론 대회, 말하기 대회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글쓰기를 좋아했던 만큼 의대에 와서 지금은 글을 열심히 쓰면서 책도 이번에 공부는 멘탈 게임이다까지 해서 총 3권을 썼고 또 발표하는 것도 되게 좋아해가지고 요즘에는 초등, 중등, 고등 학부모님들 또 학생들 대상으로도 강연을 열심히 하면서 의대 공부와 함께 이러한 활동들을 이어나가고 있고요. 거기에서 되게 보람도 많이 느끼고 적성도 잘 맞다고 느끼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의대를 꿈꿀 때 아쉬웠던 건 의대생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없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역할을 우리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책이 거의 또 나올 거고요. 그리고 강연도 열심히 하면서 교육 활동을 이어나감과 동시에 의사가 되면 그런 생기는 전문 지식들을 바탕으로 뭔가 정신과나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이국종 선생님도 되게 멋있으시고 남궁인 의사 선생님처럼 책도 쓰고 오은영 선생님도 좋고요. 책도 쓰고 뭔가 강연도 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의사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공부와 함께 이런 활동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 이런 정말 알찬 이야기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 또 이제 좋은 말씀 해주셔서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까지 의대생이자 작가로서 또 멘토로서 활약하고 계시는 임민찬 작가님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